11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동됐고요. 서울시는 별도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당장 오늘 밤 10시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20% 줄어들죠. 정부는 연일 연말 모임과 회식을 취소해달라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고 기업들도 재택근무 비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검찰이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약 2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산심사 막바지에 3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20일 만에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이제서야 정부로부터 자금과 사무실을 지원받고 국가안보 브리핑도 받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을 국무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반짝 200명대였는데 신규 확진자 수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고요. 정부는 올해 연말 모임은 없다고 생각해달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글쎄요, 그나마 반가운 거는요. 잇따르는 백신 개발 소식이죠.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유통이 쉬운 백신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49명, 국내 지역 발생만 320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510명이 됐고요. 수도권에선 오늘 0시를 기점으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겨울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3차 유행의 새로운 양상은 한층 더 어렵고 힘든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방역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꼭 고위험 시설을 찾지 않더라도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이나 이런 일상 감염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3차 유행, 곧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신규 확진자도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생해 전국화 양상을 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괜히 야근한다고 식사 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음식점은 9시 이후에 문을 열 수는 있지만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요. 따라서 회식을 할 생각 당분간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맞춰서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하니까 이른 귀가를 권장합니다. 자, 왜 이런 불편을 좀 겪어야 하는지 솔직히 좀 짜증도 나지만요. 누군가는 이런 짜증과 불편을 넘어서 아예 생계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원래 좀 가장 손님이 많고 매출이 많이 나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7시부터 10시 사이죠. 예. 근데 9시에 또 문 닫으라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이 근처에 계시는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저번에 그래서 이제 타격이 컸었는데 이번에 또 하니까 자영업자분들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의 희망이 없어요. 근데 2단계가 되니까 이제는 더 힘들죠. 단체 손님들은 많이 안 오세요? 특히 좀 연말이잖아요. 지난번 2단계 때도 보니까 한 8시, 7시 반에서 8시 되니까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9시까지는 문을 열어야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여야 되니까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기대는 못해요. 안 할래요. 기대해봐야 뭐.
네, 좀 안타까운데요. 자, 서울시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는 이 집회 금지 인원을 10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줄이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내일로 예고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투쟁할 것이라면서 시내 곳곳에 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더 죽어갑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상황에선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집회 재고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수능을 눈앞에 둔 지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백신 관련 속보를 전할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린 바로는 가장 먼저 3상 시험 결과를 공개한 미국의 화이자, 그리고 94.5%라는 극적인 예방률을 나타낸 모더나, 이렇게 두 곳이 있었는데요. 이 화이자가 백신 3상 임상시험 참가자 94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이 화이자보다 더 높은 94.5%의 3상 시험 결과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현존하는 백신 가운데 예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홍역 백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이 화이자 대 모더나 효과와 보관 방법 그리고 유통기한까지 각각 어떤 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제품 대비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가진 새로운 백신이 또 하나 등장했는데요. 자, 그 장점은 바로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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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 네, 4달러입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은 $20 가까운 화이자, $37 정도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likely, based on impact, that will be the greatest medical advance in the last 100 years, if you think about it, right? 90% is a game changer. 90%. 4달러. We don't need the deep freeze conditions. That is a massive enablement to be able to distribute much more broadly and much more easily. 4달러. And we have to also continue to encourage all the other developers who are doing clinical trials and who are in early phases of development. And also the issue of affordability is also important to keep in mind. 4달러. 오케이, 땡큐.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4달러입니다. 자, 또 다른 장점은요. 일반 냉장고의 냉장 수준인 섭씨 2도에서 8도로 6개월간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 영하 70도와 20도에서 6개월 보관이 가능한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서 보관이 쉽죠. 다만 평균 면역 효과가 약 70% 정도, 투약 방법을 조절하면 최대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면역 효과가 95%에 달하는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입도선매한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신흥국들의 새 희망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말까지 2억 회분의 접종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현재 영국과 케냐, 일본, 인도에서 6만 명 이상이 참여한 추가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3 billion is needed immediately to support the mass procurement and delivery of vaccines, tests, and treatments. A further $23.8 billion will be needed next year. 우리나라는 아직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공급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아예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2단계 아스트라제네카 4달러 백신 발표입니다. 네, 가족 모임, 또 직장, 학원과 사우나,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지금 이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 감염도 물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오늘 올라갔고 정부는 당분간 이런 확산세가 유지될 걸로 일단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상 중에 집 밖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식사, 목욕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대학 수학력 시험이 열흘도 남지 않은 이 또 코로나 국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나 위험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구한 표현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하면서 신속한 방역으로 이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특히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신반장이 좋아하는 소고기 사주고 싶지만 아까 연말 모임은 없다고 생각하라는 그런 방역 당국의 권고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임은 다음으로 미룹시다, 고 반장. 아니 저한테 아니 째려보길래 고 반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요새는요 네. 랜선 회식을 한대요. 각자 그래요? 집으로 먹을 거를 누가 보내줘가지고 카드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을 줘라 이런 얘기도 국장이 있던데. 이제 각자 집으로 소고기를 배송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요? 집에서 김영란법에는 안 걸리죠. 제가 주는 거는 안 걸리죠. 상사가 주는 건 안 걸리죠. 상사가 주는 건 안 걸리죠. 알았어요. 네. 왜 안 걸리지? 이상하네. 자,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수도권 3차 유행이 지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번져가는 그런 양상이 또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주요 집단 감염 사례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요,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최근 일주일간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지역 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299.4명입니다. 전국 2단계 기준이 300명 초과인데 거의 근접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이 사례로는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이자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험생들이 대거 감염된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88명이고요. 가족과 접촉자 등 7명이 하루 새 더 늘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방역당국이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지난 21일에 임용고시 시험을 쳤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이 학생이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었고요. 자가격리자 전용 수험실에서 시험을 쳤고 시험을 친 이후에 이제 확진 판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응시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한 67명 정도 있는데 네. 이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는요, 이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고등학교 교사가 확진이 됐고요. 이 교사가 다닌 마포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교회와 관련된 교인과 가족 등 2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현재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고요. 자, 그리고 인천에서는 이 연수구에 있는 유흥주점과 관련해 2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동선을 숨겨서 방역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은 골재 채취업체 이 관계자 등과 함께 해당 유흥업소를 다녀갔고 이후 감기 몸살 증상으로 병가를 냈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겼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사정이네요. 그죠? 반장? 아무래도 이제 유흥업소를 가서 부적절한 만남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 동선을 네. 숨기지 않았나 일단 유추가 그렇게 추정은 가능해 보이는데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해당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가 또 났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키즈카페와 관련해서도 19명의 추가 환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 수도권 외 지역에는 일단 이 충남 공주시에 있는 이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15명이 발생을 했고요. 병원은 이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자, 부산에서는 지하 음악실에서 열린 국악 공부 소모임과 관련해 총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미국 방역 책임자가 백신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나마 반가운 거는 잇따르는 백신 개발 소식이죠.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서 영국계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개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이제 신반장이 자세히 소개를 했고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는 거죠?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중간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70% 수준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투여 방식을 달리한 두 차례 시험에서 각각 90%, 62%의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 이걸 평균을 낸 게 70%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화이자나 모더나 측에서 발표한 백신 예방률 95%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네. 훨씬 가격이 싸고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웃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4달러라는 거죠, 하여튼 간에. 4달러. 안 웃깁니다. 안 웃기죠, 당연히. 비슷하게 해주시면 웃길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에요. 성대모사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 가격이 네. 4달러입니다. 4달러. 4달러인데 우리 돈으로는 3, 4달러라고 들었는데 4달러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예, 하더라고요. 일단 뭐 네. 우리 돈으로 한 4,000원대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2만 원에서 뭐 4만 원 사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더나와 이 화이자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70도 상태에서 냉동 보관이 돼야 하는 것에 비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앞서 이제 두 백신에 비해서. 그러니까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뭐 유통 방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구매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 신반장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일부 물량을 위탁 생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량 확보에는 더 용이하다는 거죠, 황 반장. 네, 근데 가끔 국장도 아시다시피 의도치 않은 실수가 갑자기 발명이나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물론이죠. 그 페니실린 같은 거, 또 얘기하면 또 잘난 체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실험 용기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서 찾아낸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뭐 또 추가로 얘기해요, 황 반장님. 네, 사실 이 네. 얘기를 꺼내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시험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고 반장이 두 차례 실험에서 각각 예방 효과가 90% 그리고 62%로 달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 시험 참가자들에게 총 2번 약을 투여하는데 A 실험군에는 첫 번째도 정량 그리고 두 번째도 정량을 투여했고 B실험군에는 처음에는 절반, 그리고 두 번째는 정량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의도된 게 아니라 실수로 우연히 B실험군한테 절반 용량을 투입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B그룹에서 예방 효과가 이제 90%가 나온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원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낮은 항원 수준이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모두의 관심사인데 최 반장, 백신 접종이 언제쯤 될 거로 일단 전망이 되나요? 일단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와 이 유럽 관련 기구에서 사용 승인을 뭐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일 빨리 움직이는 건 영국인데요. 영국은 이미 화이자 측과 선구매 계약을 맺고 4천만 회, 그러니까 2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국 내 규제기구에서 적합성 평가를 하고 있고요. 승인이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의료진이나 고령자 등 고위험군부터 마친 다음에 내년 4월까지 모든 성인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백신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게 또 다른 과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단체인 미국 광고협의회가 내년부터 뭐 TV나 출판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자, 이 캠페인에 5천만 달러, 5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Our plan is to be able to ship vaccines to the immunization sites within 24 hours from the approval. So I would expect maybe on day 2 after approval,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hopefully the first people will be immunized across the United States, across all states. 네, 제일 궁금한 건 뭐 우리나라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 방역 당국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는 상황 없이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서 필요한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또 협상 중이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제약사들도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빠르면 연내에 3종의 국산 백신 후보가 모두 임상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상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임상 작업에는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앞서 반장들이 소개했지만 문 대통령이 오늘 지금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부담과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튼 힘들지만 한 번 더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도권 다시 2단계 이어지는 백신 희소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죠. 내일 오후에 회의가 열리고요.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한 번뿐이라는 분위기, 그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떡하든 이번 올해 내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 제안에 대해서 여야 대표는 이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중재에 나서자 이 민주당도요.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진행된 3차례 회의는 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죠. 국민의힘 추천 의원들이 반대표만 던진다던가 또 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열리기 위한 전제로서는 야당 측 의원 중에 한 분이 가장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그 우리 위원장님과 저를 마치 여당의 어떤 부탁을 받고 하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저는 회의에 임할 생각입니다. 자, 다만 공수처법에 따르면요, 국회의장이 요청을 하면 회의를 소집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면 소집을 하는 거고요. 자,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내일 오후 2시에 4차 네 번째 회의를 소집키로 했습니다. 후보 10명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시도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데는 동의는 했지만 각자의 셈법은 다른데요. 자, 우선 애초부터 추천위를 다시 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자, 이번에도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국민의힘의 요구는 사실상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추천위원들이 또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마저 반대를 하는 그런 총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저희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법사위 법안 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이 요구한 대로 추천위를 다시 가동했음에도 의도적인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인 건 이른바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여당의 셈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다만 여당의 뜻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막는 건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 이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과 이후 출범에 필요한 절차들을 잘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내일 공수처법 개정안 3개를 모두 논의한다며 법을 개정하겠다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일단 대응책 마련에는 나선 모습인데요. 당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검사 출신인 법사위 간사 김도욱 의원 등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관련 얘기입니다. 자,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길어지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두 사람 모두를 향해 경고장을 꺼내들었죠. 장 총장의 최근에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다만 정 총리는요.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추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임 건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사람과 사람, 기관장 간의 갈등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묵혀왔던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요. 추미애 윤석열 사이 벌어진 갈등은 검찰개혁과는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두 사람 모두 퇴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법사위원장 출신인 오선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냥 힘겨루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나 제가 어느 SNS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저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운영에도 더 이상 폐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요. 지난 17일에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의 두 번째 만남을 오늘 가졌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재임용 대상자 강제추행 사건, 또는 부당 노동 행위, 또 임금 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과 만났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그리고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각종 편법과 반칙이 쌓여 발생한 것으로 많은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내일 재가동, 여당 발목 잡으면 법 개정 속도, 야당 알리바이냐, 야당 동의 때까지입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을 이제 여야가 일단 수용했고요. 내일 공수처장 추천이 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동시에 법 개정 작업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한 번만 회의를 열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올해 내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라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그 입장차가 여전히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국회의장의 중재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의원들이 다시 한자리에 앉기는 하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현행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야당이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원회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버린다면 법을 보완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힘밌고 무리하다가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부디 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황 반장, 민주당은 올해 내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거죠? 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낙연 대표도 오늘 화상으로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린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의결 정족수가 7명 가운데 6명인 공수처법을 5명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일 법사위 법안 소위와 30일 전체 회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에 이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당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이기도 한 조수진 의원, 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고 조국 사태, 라임 사기 사건, 또 옵티머스 사기 사건 같은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심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법을 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에 마련된 야당의 그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거나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천하는 인물 말고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하여튼 그 인물들 중에서 좀 줄여가는 두 분을 선정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직 법사위원장 출신이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 공수처 출범은 당연한 거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없애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야당도 비토권을 무한정 행사한다면 오남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권과 추미애 장관이 아닌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에 새롭게 추천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줘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검찰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죠. 네, 오후에 들어온 소식이었는데요. 이 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죠. 이 최모 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검찰은 최 씨가 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다음 요양병원을 설립을 했고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과거 동업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최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당시 검찰의 이 불기소 처분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장모를 함께 고발을 했었죠. 그렇죠. 자, 이번 수사 결과 이 장모를 재판에 넘긴 수사 결과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뒤늦게나마 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건데, 네. 자, 일단 검찰은 윤 총장의 장모는 오늘 재판에 넘겼지만 윤 총장의 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는 각하,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당시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윤 총장에게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윤 총장의 장모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분명해 보이고요. 또 그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또 일정 부분 수사 지휘권의 정당성을 그렇죠. 얻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지금 이제 윤 총장 이제 장모에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에서 이제 그 유무죄가 가려질 텐데. 윤 총장 부인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윤 총장 부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는데요. 일단 네. 장모와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는 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오늘 마찬가지로 각하가 됐고요. 다만 이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은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총장 부인과 관련된 수사는 조금 더 있어야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윤 총장은 오늘도 이제 검사와의 대화,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이제 이어갔죠. 오늘은 이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죠. 그 사회적 약자 수사하는 검사들하고 만난 건 두 번째인데 정확하게 어떤 검사들을 만난 거예요, 황 반장?
윤 총장은 최근 감찰 압박에도 연일 일선 검사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위 갑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안전과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이 대상이었는데요. 이천 물류창고와 그리고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그리고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은 중대재해로부터 위협을 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윤 총장과 이 연수원 동기이자 또 과거 성렬이 형이라고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부르기도 했었던 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 총장의 행보를 두고 지난 국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윤 총장이 추구하는 정의가 선택적 정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자 당시에 윤 총장이 선택적 의심 아니냐, 예전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뭐 일종의 섭섭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박범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어느 시점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약 임명되고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치적 야망을 갖게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면서 수사와 감찰 등에 따라 연말 연초쯤에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요,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라는 발언을 해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야당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고요. 서면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인사나 거취 등과 관련해 더 이상 상세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질 않은 겁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은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사, 임기와 관련된 건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면서 말을 아낀 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장모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법무부에서 또 입장을 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권 관련해서도 아마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일단 윤 총장과 관련해서는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윤 총장의 가족, 장모와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판에 넘겼고, 그러다 보니까 감찰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그 박범계 의원이 객관적인 사실을 조만간 드러날 거다.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한 만큼 조만간 감찰과 관련한 결과가 나올 나오지 것 같죠?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수시로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윤석열 고발은 각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황혜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도 내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뿐 아니고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공항 이전도 함께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 분위기, 황혜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성탄절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산타가 어떤 선물을 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까지 4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대선 국면이죠. 그렇다 보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풀린 보따리는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포문을 연 건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지난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화답,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바로 파란불을 켜고 직진한 겁니다. 다른 야당들도 가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게 심각해져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소위 자영업자들의 또 생존 문제가 또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거는 사전적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상을 해가지고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나는 봐요.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노란불을 켜고 멈춰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한 지원금의 돈 주머니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원금을 바로 이번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겁니다. 본 예산에서 지금 내년도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혹은 경기에 파생될 여러 가지 효과를 내서 거기에 대한 이 자본 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긴급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천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7일 뒤엔 본 예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감액 심사는 거의 끝났고 이제 증액 심사를 할 텐데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서 3차 지원금 논의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판 뉴딜 등 예산을 빨리 처리해야 할 여당 지도부 바로 손살에 치고 나섰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본 예산에 태우는 문제에 관해서는 쉽지 않으니까 이 일까지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들을 해나간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화제도 장악해 표심도 얻고 본 예산 증액 얘기로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으려는 뻥 먹고 알 먹는 작전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정 위원장은 공창 두들기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얘기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당장 감액해야 하는데 야당이 뉴딜 예산을 깎자고 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야당이 이제까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한때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핑퐁 게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원래 정부와 여당은 하위 70%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전 국민으로 돌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당시 대표가 던져준 전 국민 카드를 여당이 받은 겁니다. 일주일 이내에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드리자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니 국회에서의 논의로 방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또 다른 보따리 신공항입니다. 일단 여당이 발빠르게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선점했죠. 어제 오늘 재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에 이어 대구, 광주 공항 이전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안을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당의 공세에 부산 보궐에 나가는 야당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했고
PK 지역구 의원들은 질세라 가덕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내가 먼저 말할게, 하태경. 아니,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마다 쪽쪽 묻지마 반대를 하더니 이건 묻지 않고 찬성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 내가 뭐 보궐선거용이에요? 찬성한 것도 많죠. 근데 이제 공항 문제는 뭐 여당 떠나서 우리가 부산 의원들 전원이 가덕 신공항 찬성을 했었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많이 혼났어요? 이게 이제 우리 당내 갈등처럼 비춰지는데 원래 당내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의 TK 의원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TK 포기하자 해서 민주당의 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신공항 건설 문제는 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7에서 10조 원 정도 든다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대구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 군위와 의성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7조 원 이상이, 광주 전남 통합신공항 비용도 5조 원 이상이 들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공항이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고추 말리는 활주로 사진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불붙자 여당 지도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고추를 말린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 시각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활주로 고추 논란 사실 4년 전에 시작됐었죠. 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공항 만들려면 10몇 년 걸려요. 그렇죠. 근데 잘못하면 진짜 활주로에 고추 말리게 돼요. 우리가 이거 한 15년 걸려서 지어놓으면 그때 되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신공항 건설 논란은 부상 보궐과 함께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 전해가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권이 쏘아올린 3차 재난지원금 신공항. 네. 자, 최 반장. 민주당이 내일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아니라 발의한다는 거죠? 네, 발의한다고 밝혔고요. 들어와요, 내일 들어와요. 가덕도 들어오시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 공동 발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대표 발의를 한다고 하고요. 자, 특별법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조기 개항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3차 지원금 관련해서요. 황 반장도 설명을 했지만 여당은 일단 이번 본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고 반장. 네, 오늘 이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에 이 박성준 원내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인데요.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일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면서 당연히 한국판 뉴딜과 여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배려해주면 고맙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화상 연결을 했는데 지금 장면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인사말을 전하면서 또 원내대표들과 서로 안부를 묻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태년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야당이 어제 이제 연평도 포격 10주기 관련해서요. 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평도 포격 10주기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불참했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6.25와 북한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 등을 기리는 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계속 불참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국회 토론회에서 오늘은 연평도 포격 10주기의 날이기도 하다며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연평도 포격,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피격이 70여 년 지속된 대결의 장벽이고 우리가 마주한 아주 가슴 아픈 분단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 장관의 말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연평도 포격 도발이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북한의 도발을 분단 탓으로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희석화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보궐선거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오늘 민주당 서울 보궐추진단 이름이 발표됐다는 거죠? 네,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기획단 명칭이 더케이 서울 선거기획단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서울 보궐추진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명칭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후 서울시장 선거를 이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 선거로 규정한다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깊은 관심 이슈인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들을 잘 설명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잘 살피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도 기조와 정책 위주의 포지티브 선거를 하겠다면서 선거의 품격을 지키고 네거티브는 최대한 절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한테 가산점을 줄지 여부에 대해 당원 변경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한다. 중앙당에서 경선 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상 경선에 참여한 여성 후보자한테 가산점 25%를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이전에 김 의원이 앞서 이런 얘기를 해서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그간의 여성 가산점은 주로 여성 신인 가산점이라는 점에 그 방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한테 또 가산점을 주는 건 그것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오늘 국회 정보위 회의가 있었죠.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요.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는 거죠. 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 처리로 정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받지만 결국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이다라고 전했고요.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서 합의를 했는데 대공수사법 이관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라면서 민주당은 이관을 하되 3년을 유예해서 2024년 1월 1일부로 이관을 시행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를 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요, 이 마치 50 시대의 박종철 열사를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있어서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계약인 만큼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자, 대선 얘기를 또 이어가면요. 오늘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대권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죠. 네,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한 라디오에서 이 진행자가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를 안 한다라고 누주에 강조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긴 했다라며 지금도 그런 의견이 확고한 것으로 나도 알고 있다라고 답한 겁니다. 설득할 생각이 없냐라는 물음에는 지금은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홍 의원은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권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이 본인은 경남지사로서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 강했다며 언론이나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대선 후보까지는 거론을 했지만 아마도 본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남도지사로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2심 결과 유죄가 난 상태여서 그런 건 아닌지 진행자가 또 물어보니까 무죄가 난다고 해도 김경수 지사 역시 안 하겠다는 게 좀 확고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요, 신 반장.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야권연대라는 건 연대할 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외에 확고한 야권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야권연대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논의하는 것은 정력 낭비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북한의 핵 포기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는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대한민국이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응하리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게 종전과 같이 유지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네. 자, 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뭔가 좀 중대한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권이 쏘아올린 3차 재난지원금 신공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총무청에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20일 만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불복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인수인계 협력이 선거 승복은 아니라는 뜻이죠.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차기 정부 첫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고석승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I don't think I'm going to lose at all. In general, not talking about November. Are you a good loser? Are you a good loser? I'm not a good loser. I don't like to lose. I don't lose too often.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 인터뷰입니다. 대선이 마무리된 지 벌써 2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의 승자를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정권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해야 할 연방 총무청도 최근까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나는 연방 총무청과 에밀리 청장이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해주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인정한 거냐? 물론 아닙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 다시 보죠. 우리의 소송은 강력하게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좋은 싸움을 계속할 겁니다.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정권 인수인계 업무에 협조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연방 총무청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 인수인계 절차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In tonight with breaking news in a move that has major implications. The head of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has finally informed President-elect Joe Bide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eady to formalize the transition process. 네, 아무튼 연방 총무청의 지원으로 바이든의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한층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참모진에 이어 차기 내각 인선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죠.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고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그리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또 미국 모든 정보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정보국장에는 에이브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이 가는 건 당연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토니 블링컨은 바이든의 측근이자 미국의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하버드대 졸업 후에 콜롬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무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프랑스어도 능통하다고 합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고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죠. 국무부 부장관으로 일할 당시에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외교부 차관 협의회도 열었는데요. 블링컨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넘어서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oday's meeting and the work that we've done together is very powerful evidence of the fact that we have an extraordinary array of shared interests, and that's built on the foundation of shared values. What Japan and Korea have in common in terms of a shared perspective on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efore both countries, that far outweighs any of the differences. 자, 그리고 블링컨은 부장관 재임 시절에 여러 차례 한국을 찾기도 했는데요. 2015년 10월 방한 때 한 강연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free markets, peace, and stability. Our growing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lso offers new opportunities to enhance security across the region. 네,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동맹관계 복원을 강조한 만큼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유럽 각국 등과의 동맹 공조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침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주 표지에 의미심장한 그림을 넣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대중국 전략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나라가 서로의 손목을 이어잡고 있는 그림을 넣은 건데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입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미중 관계는 냉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려면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국과 서로 협력해서 공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동맹 협력에 맞춰질 가능성이 여러모로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건 북한 관련 정책일 텐데요. 블링컨의 가장 최근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We've had a president who's veered erratically from bombastic threats to exchanging what he himself called love letters with 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 네,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블링컨은 이 부장관 재임 시절에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s the resolution is implemented over the coming weeks and months, the pressure will grow stronger and stronger on North Korea. It will be more and more isolated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have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continue on that course or meet its obligations on denuclearizatio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the previous resolutions also make clear that in the event of additional provocations, there will be additional significant measures. I'm not going to speculate on what those measures would be. 네, 그렇다고 블링컨 지명자를 대북 강경파로 무조건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블링컨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할 용의도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습니다. It really is up to North Korea, and if it can't even agree that it's prepared to talk about and actually take action on denuclearization, then it's hard to move forward. So we're looking to North Korea to return to its commitments, to meet its obligations, not just to us, not just to South Korea, but to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네, 다만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 워낙 많은 터라 북한 관련 문제가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그만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이든 새 외교수장의 20년 지기 블링컨 지명. 네, 지금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 배제를 했다는 그런 이제 속보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시켰다는 거겠죠.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배제해달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고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까지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방금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를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등 여러 가지 비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러한 것들이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 반장,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도 발동했고 최근에는 이제 감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돌도 빚기도 했는데 그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게 여러 건이죠. 네, 지금 좀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감찰을 지시했던 게 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 반장 잠깐만요. 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속보는 계속해서 자막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게 그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언론사 사주와의 불법적인 만남 그리고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그런 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좀 사실 뭐 계속해서 언론사 이어가죠. 사주를 만난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이제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미 좀 중대한 행위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중점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온 이 추미애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은 그동안 거론이 됐던 게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 걸로 좀 보이는 거고요. 일단은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감찰 결과 이렇게 법무부가 판단을 했다는 거고 그 밖에도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의혹을 은폐했다라는 의혹,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과거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처분하는 과정에 윤 총장이 일정 부분 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추미애 장관이 또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은 지난번 이제 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했고 또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감찰 결과에 따라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손상이 됐기 때문에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그대로 용인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지금 그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설명드렸던 이 주요 사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에 대한 뭐 불법 사찰이 있었다라고 한 거는 방금 추미애 장관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이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에 대해서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관련된 직원들을 통해서 뭐 특정 기관이죠. 특정 연구단체죠. 뭐 우리법 연구회를 가입했는지, 뭐 가족 관계는 어떤지, 뭐 세평은 어떠했는지 등을 취합을 해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뭐 특이 상황을 좀 파악해보라라고 했다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 채널A 기자의 그 이제 강요 미수 혐의 사건도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이제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를 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부당하게 이 감찰을 정지했다, 중단시켰다 이런 또 감찰 결과도 내놨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제 조금 전 이제 발표 내용을 전문을 지금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들어오는 속보를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을 하면서 크게 다섯 가지 사안을 그 이유로 들었고요. 첫 번째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그리고 사실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채널 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또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이건 아마 한동훈 검사장 거를 그렇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보입니다. 또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글쎄요, 뭐 어떤 언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감찰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대검에서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 사실을 예를 드는 거고. 다섯 번째는 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 이렇게 5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발표한 그 내용 전문을 제가 읽어가면서 지금 이제 요지 5가지 그 요지를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뭐 여러 가지 논란됐던 사안들이 총망라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반장, 그 추미애 장관이 검사징계법상, 그러니까 직무배제 결정이 뭐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있죠. 네, 일단 뭐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이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오늘 추 장관의 지금 국장가 말씀하신 입장문에도 이제 징계를 명령한다 이런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단 이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안들은 대부분 이제 언급했던 뭐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5번째 내용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신망을 손상시켰다라는 대목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이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또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이 퇴임 후에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 및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의 경합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이것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임과 신뢰를 상실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면 감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그 조사된 사실만으로 비위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휘 감독권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쨌든 법무장관으로서 총장의 잘못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사징계법, 조금 전에 신 반장이 얘기했던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최 반장, 윤석열 총장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사실 뭐 지금 당장 장관이 뭐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대검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면 조사도 받지 않겠다, 이 서면으로 물어오면 답하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중대한이 잘못이 확인이 되어야지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던 것 자체가 대검 측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절차상 맞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가 정지가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법적 대응, 그러니까 장관이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냐, 혹은 네. 이제 이러한 직무 배제가 좀 부적절하다면서 집행 정지를 뭐 신청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요? 실제 지금까지 보였던 윤석열 총장의 태도만 봤을 때는 본인은 네. 정치적 중립을 어기지 않았다. 뭐 언론사 사주로 만난 것 관련해서도 네. 뭐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다라고 명백한. 근데 이제 사안이 5가지나 돼서 참 그렇죠. 일단 뭐 그동안 논란이 아주 크겠네요. 논의되지 않았던 네. 사안들까지 감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 총장이 뭐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뭐 현재로서는 뭐 미지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직권남용 등을 근거로 해서 직무 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지 네. 않을까라는 게 좀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이는 그러면은 상황입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이제 법무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뭐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직무에서 배제가 됐고, 그러면은 그 총장 공백 상태잖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뭐 총장 역할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뭐 장관의 이제 이번 직무 배제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차장검사인, 대검 차장검사인 조남관 차장인가요? 차장이 이제 네. 직무를 대행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지금 막 이제 고반장 발제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막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 뭐 무한정 정치부회를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부회의 시간이 닿는 한 아무튼 최대한 속보를 다루고 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아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을 오늘 생략해야죠. 제가 이제 속보를 많이 했으니까. 네. 자, 정치부회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저희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실 뭐 결정이 감찰에 내려졌네요. 다시 나설 줄 알았는데 정치권 공방 중고차 살 때를 떠올려 봅니다.
매물이 가장